2학년 특성화과 문학 4-1 서정갈래의 흐름 3. 수의 비밀 학습활동.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수의 비밀이라는 시에 대한 학습활동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준비해 주시고요. 학습활동에 꼼꼼하게 내용을 기록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와서 선생님한테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수의 비밀이라는 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비밀. 한용운.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셨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떠올려 보면서 이 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하기 전에 이 시와 관련된 퀴즈 한번 몇 가지 풀어볼까요? 잠깐 퀴즈입니다. 자, 나오세요? 네. 자, 1번. 화자가 수를 놓다가 많은 것을 반복하였음을 드러내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라고 했네요. 화자가 수를 놓다가 말고 그래서 자, 어떻게 되었다 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었죠. 자,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손때였죠. 손때. 그 주머니에 묻은 손때가 바로 화자가 수를 놓다가 많은 것을 반복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시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수 놓는 행위를 통해 화자가 얻는 마음의 위안과 정화를 상징하는 이 어절의 시구를 쓰시오 그랬네요. 자, 수 놓는 행위를 통해서 화자가 얻은 마음의 위안과 정화를 상징하는 두 어절의 시어 뭐가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맑은 노래가 들린다 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바로 맑은 노래이다 라고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1번부터 볼까요? 화자는 당신을 위해 서둘러 옷을 지었다. 자, 나는 당신을 위해서 서둘러 옷을 완성했나요? 어때요? 네, 그러지 않았죠. 아직도 다 완성하지 않고 있다 그랬어요. 수를 놓지 않았다고 했죠. 자, 이 작품의 마지막 행에는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어때요? 이 작품의 마지막 행에 역설적 표현 사용되었었나요? 네, 그렇죠. 짓고 싶은데 짓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었지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학습활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05쪽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5쪽 이해하기부터 살펴볼게요. 이해하기 1번 이 시를 소리내어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시어나 시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이 시에서 수를 놓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수를 놓는 것의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를 놓는 것은 바로 옷 짓기를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옷 짓기를 끝내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수를 놓으면서 나는 임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성껏 수를 놓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손때. 손때라는 시어의 의미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수를 놓다가 그만두는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된 흔적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만큼 오랫동안 나는 수를 놓으면서 정성을 쏟고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맑은 노래. 이 시에서 맑은 노래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를 놓는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과 정화, 내가 얻는 그런 어떤 위안과 정화를 바로 맑은 노래라는 시어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1번에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일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설명해보자. 자, 화자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부재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미 부재한 상황이다 라는 얘기는 이미 없다라는 거죠. 이미 없는 상황에서 화자는 임을 위해 옷을 다 지어 놓았지만 주머니에 수놓는 것은 아직 마무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수를 놓으면 마음의 위안과 정화를 얻을 수 있으므로 화자는 수놓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그렇다면 화자에게 수의 비밀이란 무엇일까 말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네요. 수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빨리 놓을 수 있는데도 안 놓고 마무리하지 않고 있는 거였죠. 네, 바느질 솜씨가 없어서 수놓기를 끝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위안하고 정화하고 싶어서 화자는 수놓는 행위를 일부러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에게 어울리는 보물을 찾을 때까지 일부러 수놓기를 마치지 않고 옷의 완성을 미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깊이 알기 부분, 깊이 알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내용입니다. 2번. 자, 2번 내용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네, 2번. 다음을 참고하여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다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역설입니다. 역설. 역설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부조리해 보이는 모순적인 측면을 지니지만, 그러니까 뭔가 다른 조리가 없는 부조리해 보이는 모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진실된 의미를 담고 있는 진술을 말한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고 모순되어 있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듯 하지만 그 안에 진실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의미로요. 혹자는 역설을 일반적인 상식이나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과 사고를 일깨워주기 위해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역설, 이 시에서 역설적인 표현이 쓰인 구절을 찾아보자 라고 했네요. 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역설적인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네, 바로 맨 마지막이었을 텐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와라. 네. 역설적인 부분 바로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한 부분이었죠. 이 시의 맨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2번. 1에서 찾은 구절에서 모순적인 측면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이것이 바로 역설이라고 했는데요. 뭐가 모순이라는 것이었을까요? 모순적인 측면은 바로 짓고 싶으면 지어야죠. 짓고 싶으면 짓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여기서는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거죠.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죠.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역설적인, 모순적인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1에서 찾은 구절을 통해 화자가 드러내려는 진실된 의미는 무엇인가 말해보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술을 놓는 과정에서 마음의 위안과 정화를 얻기 때문에 술을 계속 하고 싶어서, 짓고 싶어서 일부러 술을 짓다가 놓아두는 행위를, 즉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행위를 반복하면서 끝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임의 옷에 어울릴 만한 보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가치 있는 옷을 짓기 위해서 짓고 싶어서 아직 옷을 완성하지 않는 것이다,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206쪽입니다. 206쪽의 3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잠시 기다려 볼까요? 네, 3번. 다음을 참고하여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측면에서 이 시를 감상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나온 시입니다. 그리고 한용우는 일제에 대해서 저항했던 민족 투사 중에 한 명이었죠.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결의의 운명을 좌시할 수 없었던, 가만히 앉아서 구경할 수 없었던 만해 한용우는 출가 이후, 이때 출가는 바로 불교에 귀의했다는 뜻이죠. 불교 스님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출가 이후 민족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민족불교의 성립을 위해 임재종 운동을 펼친 것은 물론 일제 식민지 정책의 허상을 비판하면서 3.1운동을 이끌기도 하였다. 그의 시집 님의 침묵은 언론 탄압이 극심해지던 1920년대 자유를 억압하는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면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라는 시집 앞부분의 군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에서 당신은 어떠한 대상을 가리킬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 저항을 했던 한용운이라는 시인에게 당신은 어떤 대상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당신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시를 읽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국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민족으로 볼 수도 있고요. 종교적 측면에서 절대자 또는 학문적인 어떤 진리, 자유 이러한 어떤 다양한 것들을 이 만해 한용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이 시의 이연에서 화자가 말한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의 의미는 무엇일지 말해보자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어떤 보물,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라고 존재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는데요. 보물은 사랑하는 임과 잘 어울리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시인의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억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 즉 조국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펼쳐보기입니다. 펼쳐보기 마지막 4번에 해당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4번. 네, 4번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중가요에서 가사에 당신이나 이미 등장하는 노래를 떠올려보고 노래 가사와 시에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를 비교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가요에 당신이나 이미 등장하는 노래는 굉장히 많죠. 아마 대부분의 노래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와 이 시에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 비교해 보자고 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역시 창작 공책에 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잘 생각해 두고 창작 공책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 가사 한번 찾아보시고요. 거기에서의 당신의 의미, 당신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활동은 이 정도로 마칠 것이고요. 여러분들 학습활동 오늘 공부했던 내용 교과서에 다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시면 선생님이 수행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해 한용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섬세한 어떤 감성을 사람인지를 지닌 살펴보는 시인이자 동영상 보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봐주세요. 꿋꿋한 절개를 지킨 독립운동가, 그리고 승려로서의 삶을 살다간 만해 한용운. 그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곳 중에서 나는 우선 그의 생가가 있는 충남 홍성으로 향했다. 한용운은 1879년 충남 홍성 산자락의 조그마한 초가집에서 태어났다. 그는 청일전쟁으로 아버지와 형을 잃은 후 출가를 결심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만해문학체험관에서는 한용운의 삶을 모형으로 전시해 놓아 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한용운은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불려 어린 나이에 서당 훈장 역할을 했다고 한다. 독립운동 시절 길에서 변절한 최남선을 만났을 때에는 내가 아는 최남선은 죽었다며 그의 인사를 외면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화를 보고 나니 한용운의 강직한 성품이 내게도 그대로 전해졌다. 그리고 민족12공원에는 한용운이 3.1운동 때 작성했던 기미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 옥중 독립선언서 등이 새겨져 있었다. 조국의 독립을 원하는 한용운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비석에 새겨진 내용을 조용히 읊어보았다. 발길을 돌려 한용운의 또 다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강원도 인제로 향했다. 한용운은 26세가 되던 1905년에 강원도 인제에 있는 백담사로 출가한다.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과 같은 주옥 같은 시를 짓고 불교 서적을 집필했다. 이러한 왕성한 활동을 펼친 곳이기에 인제는 한용운에게 또 다른 고향이라 할 수 있다. 백담사 근처에는 만해마을이 조성되어 있었다. 만해마을 안에는 만해문학박물관, 문인들이 집필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인 문인의 집, 사찰인 서원보전 등이 있다. 나는 한용운의 동상과 인사를 나누고 만해문학박물관으로 들어섰다. 박물관에는 한용운의 저서와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어야 되는 삶 속에 나타난 이런 사랑이나 이별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표현하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삶 그 자체를 스스로 고민하고 그 고민들을 어떤 작품으로 글로 말하자면 표현하셨다. 바깥에는 한용운이 추구했던 평화의 정신을 담은 만해 평화지종과 평화를 염원한 시작품 310여 편이 전시되어 있는 평화의 시벽이 있었다. 한용운의 정신을 기리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전해져 저절로 숙연해졌다. 만해 한용운을 기리는 기념관은 남한산성 자락에도 있다고 하여 경기도 광주의 만해 기념관에도 둘러보았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여러 가지 님의 침묵을 중심으로 한 작품들, 또 유목들, 또 수택본들 그런 자료들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과서에 실려 있는 님의 침묵의 시집 원본과 재판본, 해방 이후의 판본 180여 종류가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님의 침묵의 그 변천의 흐름, 또 내용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소상하게 알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해의 가난한 모든 자료들이 만해 기념관에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만해 기념관에서 한용운의 생애를 둘러보니 위태로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시인, 종교인, 독립운동가로서 뜨겁게 살다간 그에게 존경심이 느껴졌다. 돌아오는 길에 서울 성북구에 있는 시무장에 들렀다. 이곳은 한용운이 말년을 보낸 곳이다. 시무장이란 소를 찾는다는 뜻인데 소는 불교에서 가장 큰 도를 깨치는 마음을 뜻한다. 즉 시무장은 도를 깨치기 위해 늘 공부하는 집이란 뜻이다. 남향으로 집을 지으면 집의 대문이 총독부를 향하게 되니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더라도 북향집에 살겠다는 한용운의 뜻에 따라 집은 북쪽을 향하고 있다. 작은 집에서도 한용운의 단단한 기계가 느껴졌다. 한용운은 광복 한 해 전 시무장에서 입적했는데 시무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안장되어 있다고 하여 서울 망우리 공원 묘지를 마지막 행선지로 정했다. 조국의 독립을 간절히 바랬던 한용운이 광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한용운, 그는 세상을 떠나 침묵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노래한 것처럼 한용운은 늘 영원한 님으로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